그리고 그걸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 여러 가지 병폐들을 조금 따뜻한 경제로 고치려고 하는, 대한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실험들이 정말로 한 5년, 10년 이루어져 왔단 말이야?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강의를 듣게 되고 했는데,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잠깐 봤던 것과는 다르잖아, 이런 또 이제 의구심이 생겼고요. 보통 창업 아카데미 하면 그 이후에 또 창업 지원 전략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창업을 추동하는 이 과정도 영 못마땅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도대체 사회적 경제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한신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신대에 들어가서 이제 광진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활동가들도 만나게 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협동조합 정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실험해보고 싶어, 잘 하든 못하든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야,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저는 지금 포천에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포실포실 협동조합이라는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건인들을 위한 맞춤형 그 생태 미식 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됐고요.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천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한다고 보이는 선배 중견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의회 만듭시다 라고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천도 사회적 경제 협의회라는 게 이제 한 7, 8개월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포천에 살고 있지만 포천 옆에 그 이제 삼천이라고 해요, 보통. 포천, 연천, 동두천,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까지 해서 의왕 삼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경기북부 그 경원추 5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북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랑 사단법인체도 이제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한번 만들어봤고, 또 주변에 이제 힘을 받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만들자고 추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터에 이제 광진의 이야기를 띄엄띄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광진처럼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광진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이제 사례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신병호 교수님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광진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인터뷰한 과정을 저의 고민을 담아서 정리한 수준의 논문도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보고서 수준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박사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이제 초년생이고요. 이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협동조합 만든 지 1년차 신생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저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은주 박사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또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시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연계의 경제다라고 불문제처럼 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처음 19세기 유럽에서 싹이 틀 때부터 호혜의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저항을 하자, 또 아니면 대안운동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동과 연대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쟁 시장의 장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전략적 방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동과 연대는 당이론적으로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 하자고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성공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광진은 이것을 해내고 있더라.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동과 연대는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를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방사넷은 어떻게 조직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의 고민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방사넷은 그럼 지금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효능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 발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방사넷의 생성과 경로, 그다음에 방사넷의 작동 원리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합리적 인간들 사이에서는 협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수의 딜레마나 뭐 공유주의 비극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 인간들 사이에서 그 협동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회주의를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 네트워크 결성을 어렵게 하는 기제는 만약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요. 그러면 회비도 납부해야 되고 규정도 준수해야 되고 또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정말 현실적 비용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효용 이런 거는 너무나 먼 장래의 불확실한 편익이죠. 여기에서 바로 저는 사람들이 초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에서 제가 좀 궁금하게 여겼던 거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더 크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적은 이 시기를 광진은 어떻게 넘어섰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넷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시기에 어떻게 조직되었기에 공유주의 비극 또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집합행동의 이론과 신뢰 부분을 차용했습니다.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넘어서 자발적 협력으로 가는 그 요소에 대한 그 기존 이론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퍼트넘 같은 경우에는 신뢰나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비교해서 왜 북부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이나 공동체가 잘 되고 남부는 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논문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신뢰적인 사회적 자본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론이 이제 그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넘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작용되고 있고요. 또 마셜과 살린스에 의하면 일반적인 효율성이 작동될 때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나 위험, 또 약속의 취약함을 내포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는 그런 관계, 친족 같은 관계가 되면 넘어설 수 있겠죠. 따지지 않으니까요. 또 발렌티노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과 같이 상호 협력하는 조직에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 또는 이해조정 또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은정 같은 국내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뢰나 우정, 배려 등의 가치는 제도나 규범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이다. 타자에게 자기를 개방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맺는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자발적인 참여와 효율성의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말에 저는 주목해 봤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보면 저는 이제 사회적 자본을 좀 읽으면서요. 아직 뭐 공부가 미진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뭐 사회적 경제 붙였으냐 사회적 하고 경제 띄었으냐 하고 뉘앙스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자본도 사회의 자본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 있는 자본들 그러니까 굉장히 광의의 이제 거시적인 자본들, 국가가 갖고 있는 자본들 이런 느낌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회 자본이라고 또 이게 적을 또 빼면 제 느낌에는 뉘앙스가 연줄 이런 느낌? 그 사람은 참 사회적은 다 많아 할 때 쓰는 그런 느낌? 또는 이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를 좀 강조하느냐 또는 자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각자마다 좀 쓰임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본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먼저 이제 홀만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적인 관계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같은 거죠, 신뢰 같은 거. 그 구조 속에 개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상이한 실체들이다. 또 신뢰와 기대,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걸 이어받아서 퍼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규범 또는 네트워크까지 사회적 자본으로 통칭하게 이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회적 자본은 관계냐 아니면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자원인가 아니면 그 사회적 자본 속에서 편익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인가 이런 좀 모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적 자본을 관례적으로 정의하면 이제 규범이나 가치로 정의하잖아요. 근데 규범이나 가치의 경우에는 무형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고요. 또 관계나 연결망, 딱 네트워크라고 표현했을 때는 딱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실체. 그러니까 이제 물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성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칭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을 때 좀 의미의 혼동이 온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좀 재정비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분들이 했던 사회적 자본은 요즘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많이 분석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나 문제점들을 또 사회적 자본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많이 제시되고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분화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 이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닌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재정비했는데 이분의 그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산이다. 그래서 규범과 문화, 신뢰 등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고 또 신뢰와 같은 집단 자산이 관계와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배태된 자원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뢰 그 자체를 신뢰만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분은 이제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행위자는 목적지역 동기에 의해서 사회 연결망에 참여한다. 그래서 사회 관계와 그 연결망에 배태된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었고 여기에 이제 접근과 동원의 관계로 이제 광산넷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협력을 이뤘는지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행위자는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다른 행위자의 자원이나 권력이나 명성을 빌려오거나 획득할 수 있다. 사회 연결망은 정보와 영향력의 흐름, 또 사회적 신방 등을 촉진시키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런 린난에 이제 사회자본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명확하게 다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는 광진을 딱 떠올리면 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뭐 건물이 생각날 때도 있고 공간이 생각날 때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보일 때도 있는데 광진은 저한테는 사람이었어요. 광진을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따스함, 또 그 사람들의 표정, 되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정서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의 린의 이거를 차용하게 된 이유도 이 동력,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를 했지, 어떻게 움직였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이론을 차용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산넷이라는 연결망에 또는 그 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들을 사회 자본으로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린의 사회적 자본의 재개념화를 통해서는 광산넷은 어떤 효능을 발휘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는지 또는 이 속에서 갖고 있는 광산넷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광산넷의 작동 원리는 앞서 이은주 박사님이 조목조목 표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거의 100%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은주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것들 또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광산넷의 현황은 아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넷의 분과도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저는 이제 환경분과는 아직 예비분과로 정식 분과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예비 분과는 왜 그렇고 정식 분과가 되려면 어떤 조치가 어떤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라는 게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고 또 동아리 형태로 뭐 몇 년 동안 동아리 형태 6개월인가 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일상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고 뭐 자체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는 거 자체가 굉장히 되게 특이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호거래나 강진협동기금이나 강진공제부금 같은 거 아까 다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강진의 그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성기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광산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동가가 한 기업 찾아다니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 광진 주민연대 활동가들이 발기인을 모집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이제 처음에는 광진 협동사회 네트워크로 이제 창립을 했으니까 이게 16개 기업이 참여했거든요. 그때를 생성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단계는 임의단체로 출범한 광산넷이 사회적 협동조합 광산넷으로 법인격을 도입한 2015년 하고 이제 센터를 위탁받은 2018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확장 단계 이때는 보통 16개를 시작했던 데가 47개로 많이 비약적으로 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전 단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로 봤는데 이 시기에는 광산넷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개별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분과 사업들이 활발해졌고요. 또 분과 사업을 넘어서 분과 간 연합 사업도 또는 분과 소속 기업들이 새로운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질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다. 그래서는 광산넷의 생성 시기, 그다음에 확장 단계, 뭐 발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고요. 첫 번째 광산넷의 생성 단계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편익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잖아요. 이 초기 단계에 조직가들이 어떻게 광산넷을 조직해서 효용이 없는 시기에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광산넷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단계와 발전 단계는 네트워크의 편익이 조금 기업들한테 체득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산넷이 협의체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참여 기업들에게 이득을 보여주거나 적어도 잠재적으로 이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외양을 갖춘 그러니까 광산넷의 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구축된 시기 이 시기에 어떻게 사회자본이 구축되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첫 번째예요. 면대면 대화요. 그 다음에 비공식 모임이요. 이거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겠지만 이제 이사장님한테 어떻게 조직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술 마셨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셔요? 네. 다 들어오셨죠 거의.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술 마신 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왜 어떻게 술을 마셨지? 술 마시면서 대체 뭐 한 거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년생으로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이 네트워크 만들고 싶으니까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대면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거 잠깐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저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공식적인 장이 끝난 다음에 사적인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A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A라는 공통분모가 B기업과 C기업이 다 얘기도 좋은 거면 그 B기업, C기업 초대해서 같이 모여 만나게 해주고 저는 이게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은 게 아니고요. 그냥 친하게 논 게 아니고 술 마시면서 자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기업들의 고충을.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근데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뭐 되게 잘난 사람이 와서 너 힘든 거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서로 친해지고 신뢰가 생기고 뭐 어쨌든 내 흉어물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런 거 나 힘들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이게 되지 않으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경기 북부에 상호거래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인터뷰를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상호거래는 품앗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티켓을 만들었대요. 이거 사달라고. 근데 기업들이 그 티켓을 거의 안 사줬대요. 놀란 거예요, 이분은. 옛날에 우리 뭐 겨울 되면 뭐 이렇게 티켓 많이 팔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그 정도의 품앗이도 안 하더라. 그리고 어느 기업들이 뭘 고충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상품을 생산하는지 알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무슨 상호거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면서 그냥 친해진 게 아니고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고 그걸 또 받아들였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 혼자 해 아니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했던 노력들이 그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깊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게 바로 상호작용의 촉진의 기회를 작용했고 여기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래 이제 모임에 참석하면 나의 선의가 배반당할지 아니면 수용될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대면 그 친한 관계들을 자주 이렇게 벌이면서 나의 선의가 여기는 배반당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주의자라면 여기는 내가 얻을 게 별로 없겠구나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면대면 대화와 비공식 모임 이런 것들 속에서 협력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모임이 상호작용을 촉진했고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집단의 결속감을 강화해서 이 비대칭적인 거래를 보강하는 사회적 신용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공식 모임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아까 이은주 박사님 설명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회의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의 정도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냥 결과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회의 과정,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노션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공식 모임과 비공식 모임의 상호 역동이 방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는 의사결정에 개별 기업의 요구를 드러날 기회를 제공해줬구나.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회의를 굉장히 공들여서 진행했구나. 그리고 회의가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공유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관계의 밀도, 친밀감의 밀도를 높였다면 공식 모임을 통해서는 공신력을 높였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제 공동체라는 공동의 가치를 아예 표방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 시기에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 또는 뭐 같이 뭉쳐서 제도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시기에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는 가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업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헤아렸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또 이것도 가능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면 다른 지역 네트워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사회 기여를 통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가지고 정부와 교섭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는데 이 광진은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발적 참여가 더 잘 일어났다 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좀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경제 공동체라는 공동의 가치를 아예 표방했기 때문에 그 광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상호거래를 한다거나 협동기금을 만든다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모든 특별함들 또 지원센터가 아예 그 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특별함들이 저는 이제 궁금해요. 왜 이런 특별함이 광진에서 이루어졌지? 했을 때 바로 저는 근거가 기업들의 그 어쨌든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개별 기업의 능력이 아니라 협동의 원리로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광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함들을 만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기업들은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었고 조직과는 그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경제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고 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광진이 잘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광진 주민연대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광진 왜 잘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세 가지를 들었어요. 뭐 훌륭한 조직가가 있잖아. 그다음에 주민연대의 힘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래서 주민연대의 활동가들이 광진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도 막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연대는 그런 광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초기에 광진 주민연대의 명성이 사회적 신용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16개 조직이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8개 반 정도가 이제 광진 주민연대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이제 부서기관이거나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한 반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광산넷을 이제 태동시킬 때 이런 기업들이 아예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강구함을 처음에는 생길 수 있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광산넷에 처음 이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광진 주민연대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신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산넷의 평판이 잠재적인 파트너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생성기에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광진이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장 발전기인데요. 이때는 광산넷에 백태된 사회적 자본의 접근 또는 동원의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산넷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경제 공동체로의 가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기업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분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광산넷의 이름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서 봤던 게 이 분과 사업을 통해서 광진이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분과 사업을 통해서 광진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리더십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자료 중에서 이제는 광산넷 1세대들의 활동보다는 1.5세대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요.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죠.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세대가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었다면 여성 위주의 리더십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술 먹는 문화에서 오전에 회의를 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근데 웃으시는데 저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해 보일까요? 그래서 이제 술 먹던 사람들은 이제 뒷방으로 좀 물러나시고 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문화가 광진의 문화 아닐까 했는데 이거에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들 어떻게 차기 세대를 만들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렵고요. 근데 광진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무슨 시민단체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사회적 경제판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 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광진에 머물러 계시고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저는 리더십의 변화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인의 촉진자적 역할과 중첩된 관계만이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윤주 박사님 발표하신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만약에 그 개별 기업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과 다 연결해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개 분과가 모여가지고 사업을 큰 걸 따왔어요. 이것이 규모를 키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 분과에서 만약에 샐러드 소스를 만들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먹거리 분과만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돌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팔까, 이것까지 다 같이 고민하는 구조, 이게 바로 저 광산넷이 갖고 있는 힘이고, 광산넷이 국가 사업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왔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해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광진에 오면 나도 풀 수 있어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또 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올바른 그 인지만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는, 보호된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의 성과로 같이 지원해줘서 네트워크 성과로 확산시키는 그 프로세스도 그렇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광사 여기 이제 협력의 학습이란 말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그 광진을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를 이제 처음에 나중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과정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윤리 규정을 만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좀 생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협력에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은 좀 남아있게 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그 조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런 조직 구성 원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협력을 우월한 전략으로 택했던 거, 협력적 활동의 이득이 무임승차자에 의한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협력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거, 그래서 집단의 이익과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켰던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집단에 기여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진에서 본 사례는 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시켰던 협력의 학습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적 조직 운영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 거.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적 조직 운영이 가장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은 이렇게 친해지면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거나 비공식 모임이 많으면 이 비공식 모임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찌 잘못하면 파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광진은 비공식 모임에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한 게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도 개별 회사들의 말을 잘 듣는 정도의 역할,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 중요한 것들은 다 공식 모임에서 결정이 되면서 그 민주적 조직 운영 방식 또는 그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폐쇄적 연결망과 개방적 연결망을 조화시켰다. 이런 것 속에서 강한 결속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산의 초기 생성기는 이제 광진 주민연대 구심점이 형성되도록 약간 폐쇄적인 연결망 구조를 가졌다면, 확장 발전 단계는 이 두 가지가 다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포천과 경기 북부의 사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려면 이제 뭐 협동조합이거나 마을기업이거나 사회적 기업이거나 이런 법인격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광진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원 조직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용인했던 그런 열린 연결망,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 기반한 그 당사자 조직 네트워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또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지역 소재 지역에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광진은 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있어도 광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열린 연결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약간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또는 본인들이 직접 창업 육성 사업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약간의 폐쇄적인 연결망,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구나, 광진은.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열려놓은 거죠. 열린 개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연결망이 이제 결속감을 가져왔고 개방된 연결망은 이제 좀 자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호혜적 관계 형성과 사업 연합회로의 전환인데요. 저는 이제 인터뷰한 자료 중에서 제가 그냥 꽂혀 있는 몇 가지를 옮겨봤어요. 상호거래인데 상호거래가 처음부터 이제 상호거래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1년 동안 일어나질 않았대요. 한 건도 거의. 첫 번째 상호거래는 이제 의도적으로 어느 한 기업이 이제 의도적으로 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상호거래가 많이 조금씩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저도 이 과정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1년 동안 계속 상호를 떠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의 조직들에서는 그게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발생시키지 왜 1년을 기다렸지?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건 제 궁금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상호거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고 자발적 발생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중심 기업이 먼저 자기가 했어요. 그랬으면 진짜 광진의 상호거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1년을 기다리면서 상호거래 중요한 건데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면서 뭐 기업들 간에 필요한 거 같이 한번 얘기해봐. 우리 어떻게 하면 상호거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뭐 없나? 이런 얘기들을 1년 동안 그냥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이 상호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잘난 사람이 먼저 툭 던져서 시행한다고 해서 협력이 일어나거나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이런 시사점을 얻게 됐어요. 물론 뭐 이렇게 작은 일을 나 혼자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회비 제도예요. 매출 2021년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였겠죠. 매출 규모로 회비를 차등해서 납부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뭐 3만 원, 또 5억 이상인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이 판단해서 기업 사정이 어려우면 회비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저는 큰 몇십억 되는 기업에서 뭐 7만 원 뭐 큰 돈도 아니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는 이 마음씀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성이 항상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호거래에서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처음에는 매출액의 2%를 적립했다고 해요. 근데 상호거래가 잘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매출 이익의 2%로 이제 적립하자고 바뀌었나요? 그러고 다음에 제가 더 조사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광진을 보고 느낀 점 그냥 소회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아직은 대단한 연구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더 이제 시작하는 사회적 경제를 시작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광진에 와서 느낀 거는 아까도 제가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우리 연구소의 제목도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제도가 아니고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보게 됐고요. 지금 사회적 경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광진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